두 번째 발표로 전남대 지역지리정보연구센터의 김수정 선생님의 상위성 지수를 통해 본 국내 외국인 이주자 집거지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위성 지수를 통해 본 국내 외국인 이주자 집거지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전남대학교 지역지리정보연구센터의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됐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10년과 대비해 볼 때 이주자 집중도가 어떤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지를 시군구 상위성 지수를 통해서 살펴본 후에 상위성 지수를 통해 도출된 시군구 지역의 읍면동 스케일에서 체류 자격별로 어떤 이주자 집단이 로컬의 디아스포라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체류 외국인은 177만여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정부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 지 약 15년여 만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주자 유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주자 유입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분리된 형태로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거지가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사회 대응 속도를 상회하다 보니 인종, 민족, 문화 간의 차별,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와 사회의 주요 당면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이주자 집단의 사회 관계가 초국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로컬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밝히기 위한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이주자 분포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 연구는 2010년 시군구 단위 외국인 이주자 통계에 비추어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기준 자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가 아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사용한 것은 법무부의 경우에는 단기 체류 외국인까지도 통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일종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주자 집거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 데이터가 체류 자격별이나마 읍면동 수준의 가장 미시적인 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서 외국인 주민이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자를 의미하며, 저는 여기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만 지도와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의 상위성 지수를 도출해서 상위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읍면동 단위에서 체류 자격별 외국인 이주자 수, 비율을 계산해 읍면동 스케일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떤 이주자 집단이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외국인 이주자 집단이나 주거지 분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주거지 분리 혹은 주거지 격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수민족이나 인종의 거주 패턴이 공간적으로 집중 혹은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분리가 경제, 사회, 문화적 격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집단의 주거지 분리 현상은 이주자들의 이주가 일찍부터 시작된 미국,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을 사례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선호, 주류 집단으로부터의 차별이 주거지 분리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흔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유럽 도시를 사례로 한 연구들에서는 소수 집단이 받는 차별보다는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과 맞물린 이주자들의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서는 소수민족의 주거지 분리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지만 국내 연구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외국인 수의 급증을 비교적 최근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주거 분포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 수가 약 20만 명을 넘어선 2000년 이후로 그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자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주자에 의한 로컬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입하게 되면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주자가 정착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 이주자가 유입되고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주자의 초기 정박지는 일종의 사회 자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주자는 이러한 이주자 정박지를 중심으로 공간, 장소, 스케일을 가로질러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주자 네트워크를 특정한 장소에 착근시킴과 동시에 초국가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집거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위선 지수란 분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 중에서 특정 집단의 주거 패턴의 공간적 균일성을 측정하는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특정 소수인종 집단이 백인 집단에 비해서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다만 상위성 지수가 분리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분리는 특정 집단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균등성, 다른 집단과의 접촉 용이성에 관한 노출성, 상대적 공간의 점유 비중을 나타내는 집중성, 유사한 집단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에 대한 군집성 등을 포함을 합니다. 상위성 지수는 이중 균등성의 관점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지표로 특정 집단이 비교 집단과 비교를 했을 때 분포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 지수의 식은 지금 여기 보여 있는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구의 이제 총 외국인 수에 각 동의 외국인 수를 나눈 값에서 해당 구의 총 내국인 수에 각 동 내국인 수를 나눈 값의 차를 모두 합한 뒤에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지수는 주거지 패턴이 균등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한 집단이 이주해야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공간적 분리의 정도가 높으면 1에 가까워지고 분리 정도가 낮고 균등하게 분포하면 0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산된 상위성 지수가 0.4라고 한다면 이주자와 선주민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주자 비율이 40%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 외국인 이주자 수는 일단 분포는 이렇게 지도와 같이 나타나고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주자 수는 총 92만여 명으로 당시 전체 인구의 약 1.85%로 나타났고 체류 자격별로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나타났고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는 서울 서남권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 영등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국적의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제조업 집중 지역에 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18년을 보면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예정인데 이주자 집거지에 이제 집중도가 높아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역이 이주자 집거지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상에 이제 짙은 색으로 표시된 곳 중에서 상위 지수가 높은 상위 지역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종 집단의 격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할렘과 같은 개토가 위치해 있는 뉴욕이라든지 흑인 인구가 이제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인종 집단의 상위 지수가 보통 0.715 그리고 0.650인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위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도 상당한 수준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출한 상위성 지수 데이터와 통계 자료 원자료를 종합해 볼 때 2018년 국내 외국인 이주자 분포 특성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주자 수가 약 165만 명으로 8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숫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외국인 주민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국적별로는 여전히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동남아시아 국적 사람들의 경우에는 2010년의 경우엔 경기도 지역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에는 경상남북도 지역에도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시 외에도 충남 아산시라든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새로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자격별로 살펴보자면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단순 기능 인력 위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자 유형으로 따진다면 E9 비자를 발급받은 그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의 수는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성별로는 이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년 사이에 좀 많이 증가한 것이 이제 유학생 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주요 대학이랑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분포 지역이 집중되어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F4 비자가 발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 국적 동포로 분류되는 집단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 국적 동포 중에서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추세가 8년 사이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외국인 이주자 분포 특성과 비교를 했을 때 2018년에 그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거나 2010년에는 이주자 집중도가 높지 않은 곳이었는데 상위성 지수가 높게 나타난 곳을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 슬라이드의 지도에 지금 원으로 표시된 지역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주자들이 서울 권역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2010년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점차 그 범위가 경기도는 남서부 그리고 북동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도 지역 도시들의 이주자 수 그리고 분리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급 도시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일대의 일부 시군구 지역의 이주자 분리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성 지수가 높은 이런 주요 지역의 읍면동별 외국인 이주자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국 읍면동별 외국인 이주자 수와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읍면동을 도출한 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이 외국인 숫자를 순위로 나타낸 것이고 우측에 있는 곳이 이제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수와 비율이 높은 곳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80%가 외국인 이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서울시, 시흥시, 김포시, 부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달성군, 화성시, 안산시,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외국인 이주자 분포를 살펴보고 집거지 특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이제 서울특별시인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속해 있는 서남권 지역, 그리고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서남권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계 진국인,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단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중구와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중국인, 중국 국적 이주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은 특히나 서남권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동대문구라든지 중구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국적 동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서남권과 더불어서 여기 중구 지역에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기에 이제 고려인 교회라든지 식당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서남권 이주자 집거지와는 다소 다른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지금 노란색 점은 서울시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집중도가 높은 지역과 대학 분포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시흥시 지역인데요. 시흥시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이 지금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정왕 본동 주변으로 이주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와지구라든지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인데요. 실제로 산업단지 분포와 중첩시켜 보았을 때 시흥시의 이주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산업단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안산시처럼 규모가 큰 공단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이 김포시의 이제 동쪽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부가 있는 이 서쪽 지역의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의 공장들이 분포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만 김포시 지역에선 이런 외국인 이주자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이주자 집단이 있기는 한데요. 바로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준머족 이주자들이 여기에 이제 가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30명 정도가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는 상위성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제 부산광역시의 초량동 일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이주자 집단하고는 특성이 좀 다른데요. 여기는 차이나타운이 위치하고 있어서 화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다만 부산의 이 화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주자가 정착한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부산의 화교는 인천의 화교가 산둥계가 주류였던 것과는 달리 남방의 광둥계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화교에 대한 차별로 화교 상당수가 대만으로 떠나면서 활기를 잃었지만,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국적의 신화교가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 현재는 부산시가 이제 상하이시와 자매 결연을 하게 되면서 이곳은 이제 상해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 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인데요. 이 광산구는 2010년 이주자 통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이 상위성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이주자 집단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을 들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월곡 1동과 월곡 2동을 중심으로 한 고려인 이주자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베트남, 중국, 태국, 캄보디아 국적 이주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단순 기능직 비자인 E9 비자를 발급받고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자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월정 1동과 2동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3,00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목욕탕을 가면은 키릴 문자로 안내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권이 고려인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빵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채널이 운영 중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려인 마을이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달성군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이제 공단 주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대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경산이라든지 달성군, 달서구 일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는 모임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학생의 경우는 대구에 있는 이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집중되어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도 김포시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곳에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읍면부 지역에선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이주자 수가 화성시의 경우에는 약 4만 6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2만 5천 명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나타나고요. 이들 또한 이나인 비자를 중심으로 한 단순기능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우는 국적별로 보면 다른 지역과는 다소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태국 국적 이주자가 약 11,270명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그 수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태국인 외국인 근로자가 화성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화성시에는 이제 왓푸타랑시 서울이라고 하는 태국인들을 위한 절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태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인들이 여가 생활을 위해서 태국인 전용 클럽이나 술집 같은 것들이 분포해 있고, 이들 중에 일부는 한국인들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태국인 전용 술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정 국적 이주자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특정 국적의 이주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외국인 이주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용주 인터뷰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고용주들이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을 받아들이지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보면서 특정 국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특정 국적의 이주자들을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소문들이 이제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고용주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은 이제 특정 국적의 이주자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 부문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 그중에서도 특정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주자들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단 분포와 이제 병행을 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표에서 이제 외국인 이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계 중국인들로 안산시 전체 이주자들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계 중국인 이주자들의 분포 특성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한편,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뭐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기가 용이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국계 중국인과 더불어서 원곡동에도 고려인 집거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고요. 외국 국적 동포의 비율을 보면 원곡동에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인들이 이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여름을 나기 위한 음식으로 국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먹는데, 그 음식을 맛볼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답사를 갔을 때 거기 고려인 분들께서 여름에 갔을 때 거기가 45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국시를 대접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산에 가서 찾아가서 먹을 정도로 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먹었던 거랑 거의 유사한 맛이 날 정도로 굉장히
현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지 음식을 잘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원곡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진 데에는 행정동 분리가 또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원곡 봉동, 그리고 원곡 1동, 원곡 2동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었지만 2017년부터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돼 있는 원곡동만 이제 원곡동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백운동이라든지 신길동으로 한국인 이주자들이 사는 곳은 분동이 되면서 외국인 분리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남아있는 내국인들의 유출 속도도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도를 통해서 한국 전체의 국가적 스케일 그리고 지역 동별 스케일의 미시적 생활 공간에서도 다문화 생활 공간, 그 다문화 환경, 이주자 공간들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 숫자를 통해서 보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장소를 기반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대적 위치라든지 주변 지역 간의 관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아스포라 공간이나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들이 강화되거나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이주자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경제, 인구,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이주자의 국적별, 체류 자격별, 유형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주자 관련 정책이 접근하는 방식은 국가 중심의 거시적 스케일에서 또 동아주의적 관점에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회에 동화되기만을 바란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자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든지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은 요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주자의 공간은 국적 그리고 체류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주자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자의 공간은 하나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이러한 이주자의 공간은 시간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주자 연구와 정책 수립에서 이주자의 국적, 체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를 정책 수립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주자는 정착 과정에서 이주자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 자본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이나 인종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정박지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의 연구나 이주 정책의 수립에서 이주자 집단에 따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주자의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 연구로 수행이 된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자가 단순히 정착지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초국가적 이주자가 됨과 동시에 로컬의 뿌리를 내리면서 로컬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존재에 해당한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연구는 이주자의 공간을 지도화하고 이주자의 국적, 체류 유형별 공간 분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주자가 왜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장소를 점유하고 로컬을 변화시키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인터뷰, 현장 답사 참여 관찰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디아스포라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수정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자들의 삶을 통계 자료와 지도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 귀한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의 이희영 기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희용입니다. 김수정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반성을 하자면 우리나라 언론이 저희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너무나 서울 중심이고 또 전국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법무부의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는 통계월보를 거의 매달 보는데요. 거기 이제 지역별 통계가 나와 있어서 어쩌다 보는데 그걸 주의 깊게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예. 이번 발표를 보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렴풋이 알던 생각, 또 선입관, 이것과 좀 다른 양상이 일부 나타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다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해 전부터 동화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거나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한국인들이 이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려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문을 보니까 그 상위성 지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읍면동별로 그 외국인 비율을 나타낸 수치를 보니까 높은 곳은 뭐 79%고 2위부터 10위도 뭐한 3, 40%씩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그동안 이 이주민 정책, 다문화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미시적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뭐 연구자나 언론들이 이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 선주민,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을 변두리, 외진 곳으로 좀 몰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이주민,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비교적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일자리도 많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에 이제 모여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정박지 말씀을 하시듯이 이제 그런 문화적 동질성이나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 때문에 같은 나라, 같은 뭐 민족들이 이제 집단 거주지를 형성을 하는데 그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발표문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특정 지역 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또 그런 상위성 지수가 이제 계속 또 높아지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 지역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국적 한국 동포들이 사는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특정 국가의 집단 거주지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서울은 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 방배동 설해마을이라든가 뭐 동부 이촌동에 일본인이 일부 살고 있어서 일본인 식품 식자재를 파는 데가 많다든가 뭐 이런 것이 좀 일부 예외고 이런데도 거기도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었죠. 고속열차 도입을 하면서 프랑스 기술자들이 오고 또 학교가 옮겨가면서 그 마을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출신들이 만든 지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구 해화동의 리틀 마닐라나 아까 발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구 광이동, 몽골타운이나 중앙아시아 뭐 이런 또 왕십리, 베트남 뭐 있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거기 뭐 종교시설이나 상점이나 또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 집단적으로 거주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용산, 이태원 이런 데는 물론 더 마찬가지고요. 거기 이제 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들
또 관련자들 살다가 지금 뭐 이제 외교관저 이슬람 사원 이런 영향으로 이제 외국인 거리가 형성된 거지 여기를 외국인 집단촌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 그 중국인의 경우에는 좀 예외죠. 그 지금 대림동이나 그 구로동 일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아시아 출신들이 독자적인 타운을 그 형성을 특히 이제 서울에서 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 요인이기도 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종속적인 위치 표현이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가정마다 이제 분산이 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성 지수가 높은 지역이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을 특정 국가의 타운, 집단 거주지라고 볼 만한 지역은 중국을 제외하면은 또 일부 귀환 고려인 동포 지역을 제외하면 별로 없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생활비, 주거비가 싼 지역으로 이제 몰려드는 현상이 이 어떤 특정 국가에 집중이 됐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주민이 그런 지역으로 몰아내는 현상이 되면서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밀집지대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끔 언론 보도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주민이나 다문화 자녀가 많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는 선주민들이 기피를 해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과 연관을 맺고 장사를 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토화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선주민이 기피하는 지역에는 또 이주민들이 몰려들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성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요. 저는 또 그리고 이 낯선 것에 이제 어색함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현상 중에 가장 피부에 잘 와닿는 게 저는 언어하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인 혹은 뭐 일본인들은 이제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차이가 나도 어쨌든 해방 이후에 교류가 확대되고 또 그런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비교적 이질감을 덜 느끼는데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를 비롯한 CIS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이념적 문제 때문에 역사적 단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을 더 크게 갖는 것 같습니다. 언어라든지 뭐 음식 냄새라든지 그런 거 느낌을 갖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핏줄인데도 뭐 중국 그다음에 CIS 귀환 동포들에 대해서도 서양인보다 더 일본인보다 더 이런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또 인식이 매스컴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영화 뭐 청년경찰이나 범죄도시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그 각계의 노력 덕분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또 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선주민이 외국인에게 느끼는 배타적 감정이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미디어에 관해서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언론계 종사해왔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다문화하고 동포 분야를 다루는 이제 별도 매체가 있어서 그쪽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이주민 언론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지역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뭐 한국인들은 게 유별나죠. 그 한인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나 도시에도 한국인 매체가 대부분 있거든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싱가포르, 뭐 칠레, 오스트리아 이런 데도 이제 동포 언론 모임을 하면 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든 위성 방송을 임차해서 하기도 하고 라디오를 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제 매체를 만들어서 내는데 물론 뭐 한국인이 또 같은 언어를 쓰고 또 단일 민족으로 이제 좀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이게 좀 특이하고 놀라울 정도로 유별난데 그 다른 나라를 보면 또 한국인 매체 말고 여러 매체 언어로 나오는 매체가 공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같은 이민 국가 말고도 유럽이라든가 이런 보면 다른 매체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자신문이 있는데 외국인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내 매체가 영자신문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중국어 매체도 그런 형식이고요. 물론 이제 귀한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 운영하는 매체가 있고 또 동북삼성이 중에 성기관지인 길림신문이 또 서울판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그 이제 조선족 고려인 이 매체 말고는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꽤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매체가 독자적인 매체가 사실 없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 나라에 다 매체를 여러 개씩 두고 있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보다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민간재단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하는 뭐 이런 다문화 언어로 하는 방송도 있고 이주민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언론 그 차이가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를 한국인들이 억지로 못 만들게 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그 경제적 여유라든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문화적 그런 토대를 우리가 좀 의식하진 않지만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주민을 뭐 사실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경제적건적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문화적 요소라든가 여러 가치 또 이걸 고려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늘 다문화 또 디아스포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주민을 더 받자 덜 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신중하게 받아들이자 하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살만한 나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인을 친구가 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국민이라고 여기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도 이렇게 되는 요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이들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나 여건을 만드는 걸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내국인들도 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불균형하게 나타나죠. 학력 같은 것 대표적이고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든가 국민통합이라든가 여러 이 부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도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좀 더 그래도 가급적 줄여나가는 노력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이런 뭐 개토화되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거시적 스케일에서 이런 정책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시적 그 연구, 그다음에 보도
또 이런 관심, 정책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그 발표를 보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앞에서 보면 이제 고려인 조선족, 우리가 이제 통상 그렇게 표현하는 그 귀한 동포, 중국 국적, 그다음에 러시아 CIS 국적 동포들의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분석을 할 때 국적만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건지, 그래서 국적인데 그 동포 출신들이 많은 양상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H2나 F4 이런 비자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이게 아까 좀 처음에는 국적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비자 말씀을 이렇게 주로 하셔서 또 이나인 비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비자도 같이 고려해서 그 분석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상위성 지수를 설명하실 때 이제 이주민과 선주민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비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원래 염두에 두고 이런 연구와 분석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또 혹시 지금 발표자 선생님 말고도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그런 지금 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또 이런저런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노력을 해서 효과를 거뒀거나 뭐 이런 사례들을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뭐 토론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김수정 선생님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디어 얘기나 이제 언론 매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미디어에서 좀 부정적인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조선족 집거지나 이런 데에서 막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막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 범죄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내국인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제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위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언론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아마 오늘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신문보다도 자신들만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농촌 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농가주 바로 근처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악덕 고용주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디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좀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발표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 국적으로 본 거는 행안부 데이터에 이제 국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중앙아시아 출신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통계를 우선적으로 봤고요. 법무부 데이터는 비자 유형별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는 했지만 각 구별로 비자 유형별, 국적별 법무부 데이터도 교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집단들의 분포가 고려인 이주자 집단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뭐 동포 비자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온 것인지 전문 인력 비자로 온 것인지를
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그때 상위성 지수 설명을 하면서 드린 것은 이 상위성 지수의 수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든 사례고요. 물론 이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몰리는 개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사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토 말고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엔클레이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이 이런 디아스포라 공간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을 발생시키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로딩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A에 있는 한인타운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는 한편으로는 그 대림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만 그 조선족들 내부의 이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정보를 얻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뭐 균등하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유럽에서 좀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점인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동아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의 마주침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주자의 집거지를 해체하고 이들이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물리적으로 섞여들어야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이런 편견들을 좀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주자들이랑 선주민 인터뷰를 했을 때 서로 간의 접촉 빈도가 높은 지역의 사람일수록 그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이주자 집거지가 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